수요일마다 만나는 중간계 친구들 설 명절 연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김철근 개혁신당 전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철근,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소원 성취하십시오. 예, 소원 성취 참 좋은 말이죠. 네. 예. 작은 소원 하나라도 꼭 이루는 김수민 평론가의 올해 소원, 네, 소망이 있다면 내가 잘 돼야 된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그 신년 신정이라고도 하죠. 예.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예. 계속해서 내가 잘 돼야. 제가 건강해야 된다. 예. 내가 건강해야 지구가 건강하다. 이 철학으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가 잘 돼야 대한민국도 잘 되는 것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김철근 총장의 새해 소망은 하여튼 잘 돼야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잘 된다. 고향은 예, 맞죠? 예. 고흥인데요. 전남 예. 고흥인데 갈 때 7시간, 예. 올 때는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민주당 소속일 때 가는 고향과 이제 돌고 돌아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에 몸담고 찾아가는 고향 분들의 반응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제가 막 그 정치적 소신을 막 바꾸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이제 당 색깔이 좀 많이 바뀐 예. 건 있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도 뭐 가족들이 뭐 여전히 환대하는 건 같고요. 예. 일단 이 정책 입장이 조금 다르죠. 이 민주당일 때는 아무래도 호남이기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국힘일 때는 약간 조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조금 비판할 지점들을 좀 비판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형제들이 그 충청도에 셋, 전라도에 하나, 수도권에 하나 이렇게 해서 예.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가족이 모이면 또 전국 민심을 잘 파악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장영 의원 같은 경우는 설 명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내세요? 가족들 만났을 때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했으면 하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쵸. 예. 일단은 이제 어머니가 현수막 사진을 가지고 왜 그렇게 날카로워 보이는 사진을 쓰냐. 역시 어머님은 예. 네, 외모 관리부터 예. 들어오셔서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잔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혜영아 이렇게 날카로운 사진보다 좀 둥글둥글하고 좀 인상 좋고 그런 사진이 더 좋지 않겠니?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양이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저 때문에 챙겨 보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욕만 하지 말고 칭찬도 좀 해요. 예. 네, 그런 장혜영 의원 어록은 뭐 저도 생각나는 게 딱 있잖아요. 여의도에는 뭐 사과하면 죽는 병이라도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는 정말 너무 귀에 쏙 들어와서. 예. 어머니께서 혹시 주영진 앵커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하십니까? 앵커님이 되게 잘생기셨다. 아 정말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는 좀처럼 들은 경우가 없어서 남자답게 생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방금까지 텔레비전 못 나올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윤재관 위원장의 예. 새해 소망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불패가 깨지는 첫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역시 예. 대단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좀 그 사회권 그랜드하다, 선진국을. 단 한 장대하다. 번도 우리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부동산으로 패가망신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한번 이번에는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투기한 사람들에게 사회가 정당하게 페널티를 부여하고 그리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를 공개념을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복리가 향상되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평생 동안 20대 또 저 정치권에 있으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그 단초가 이제 제공된 것 같아서요. 올해는 그 기회를 확실하게 좀 살렸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윤재관 위원장 이 얘기 들으면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합당은 무산이 됐지만 거의 여당에 몸담고 있는 분의 이야기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조국 대표도 SNS에 토지 공개념, 네. 사회권, 네. 빨갱이라도 좋다. 난 이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예, 재작년 총선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 예. 총선 때도 이제 사회권 선진국 하면서 토지 공개념을 그때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사회주의자냐, 빨갱이냐, 뭐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죠. 이 토지공 개념에 대한 개념은 87년도에 헌법의 여러 조항 속에서 이제 담아놨는데 그게 이제 형해화됐죠. 많은 법들이 이제 두 개의 법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요소가 제기되면서 많이 후퇴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 모순을 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책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첫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린 글을 보면 계속 강조해온 토지 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병원년 새해는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 정치는 권력 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사회권 선진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진보 정당들의 오랜 수건이죠. 정의당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개헌을 얘기했었을 때부터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헌법에 아로 새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위한 법률들을 입법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이제 정의당뿐만 아니라 여러 진보 정당들의 일관된 소원이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에 계속 SNS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오늘은 딱 그 소원 성취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하셨잖아요. 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기대를 걸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주영진의 뉴스 직격은 한번 이 정치인 어떤 정치인이 지금까지의 모습, 설 연휴 기간 보여준 모습,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지지를 받을 것인가 혹은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람 위주의 이야기, 토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설 연휴 기간 SNS에 글을 부쩍 많이 올렸고요. 아무래도 다주택자 중과 유예 이 부분에 관한 자신의 소신에 관한 글을 장동혁 대표와의 설전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계속 올렸고 그리고 어제는 이런 글까지 올렸더라고요. 대통령이 꿈이 아니었다.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꿈을 위한 하나의 뭐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 뭔가 하고 싶은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설 연휴 기간 SNS를 통해서 국민에게 또 설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SNS 정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권력을 갖는 분들에게 바로 뒤따라오는 것들이 자제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저 권력을 준 국민들에게 국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권한, 이 권한마저도 조금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게 이제 미덕으로 여겨졌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권력을 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그 합당한 권한을 행사해서 복리를 증진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이셔서 권력이 아니고 권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저는 많이 눈여겨보게 됐고 그 권한을 10분 활용해서 지금 그동안 뭐 7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큰 난제, 사회적인 큰 난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권력이라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을 잡는 것 자체가 목표고 목적이 돼서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예.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수단으로 생각하겠다는 건 일단 올바른 자세라고 봐요. 왜냐하면 권력을 탐하는 게 아니고 그 권한과 권력이 필요한 거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럼 뭔가 희망적인 뭔가를 해보겠다는 취지는 의도는 상당히 좀 좋게 보여집니다. 목표가 아니고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대통령의 자리라는 게 일반 그냥 개인 정치인이나 야당 대표나 이런 정도의 수준의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해버리고 더군다나 SNS X라고 하는 곳에 막 이렇게 결정되지 않는 사안들을 마치 대통령의 그 언어로 얘기를 하면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미리 다 얘기를 해버리면 각 부처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대통령은 다음 그 정권을 잡기 위한 후보로 나갈 사람도 아니고 책임 부처 책임 장관을 시키려면 장관들이 다 얘기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본인들이 일 책임 있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다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장관이 하겠다 하는 식이 되면 대통령이 만기칠남에 전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본인이 대통령이 권력을 수단으로 한 게 수단으로 한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크다라는 거죠. 사실. 대통령의 SNS 글 하나가 정책적 문제 사안에 관한 어떤 그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딱 이 방향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뭐 민주당, 여당 여기서도 뭔가 재량권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 주신 것 같은데 김수희 평론가 뭐 보태실 네. 말씀 있습니까? 일단 SNS를 통해서 정책 화두를 띄우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기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설탕 분담금 예.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정부 운영과 정책에 대한 관심도 상기를 시키고 또 그런 김에 국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드는 것 이것은 SNS로 어느 정도 치고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재명 의미에서 대통령의 SNS는 분명히 본인 스스로 하는 거가 맞죠? 네 그걸 수밖에 없는 밑에 게 스텝을 시키는 게 아닌 거죠. 그 최근에 보면 예. 막 밤중에도 올리고 새벽에도 올리고 그러니까요. 하는 예. 그 SNS가 또 X 쪽이에요. 예. 페이스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좀 정제되어 있고 이런 메시지들을 올리는 용도인 것 같고 근데 제 느낌에 약간 어떤 궁금함이 드는 것은 혹시 그 페이스북 쪽은 참모들이나 이쪽까지 다 거쳐야지 올릴 수 있는 매체고 X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안 거치고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치고 나가는 모습은 괜찮다고 보는데 예. 근데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하자면 첫 번째는 너무 반복적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한 SNS의 절반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좀 본인이 주도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뭔가 다르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언론 보도라든지 어떤 비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주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네. 얘기할 만큼 했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 그거 유예 더 이상 안 한다라고 확고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치고는 좀 잦다. 시간도 막 새벽에도 올리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조금 불안해 보인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뭔가 초조한가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언론이라든지 특히 경제지라든지 이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옳고 그르고는 떠나서 예를 들면은 그랬다가 혹시 임대 수요가 그 임대 물량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혹은 그 세 부담을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반박을 오히려 대통령이 해줬으면 하는데 근데 대통령이 마귀다 뭐 이렇게 선악구도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은 메시지를 자주 낸 것 치고는 좀 내용이 빈약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좀 아쉽거나 좀 부정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좀 더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망국병이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적인 자원이 다 그냥 화수분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러니까 전혀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사람들의 집값만 노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걸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되게 중재가 크잖아요. 근데 저는 정책적인 논의보다 제일 지금 중요한 건 정책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부동산 특히 보유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정부에서 정책 의지 자체를 표현한 적이 별로 없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유보를 하는 형태로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과할 정도로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예.
그 요거 한번 정리를 좀 해 나가야 되니까 좀 짧게 얘기해 주시죠. 짧게 예.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꺼낸다는 건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주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 장영희 의원님 생각과 저는 같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안 된다.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근데 조금 과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저는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역대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을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예. 말은 누가 못합니까? 이번에는 다르길 바라는 확실한 거죠. 대책을 내라는 거지. 제가 그 집을 좀 아직도 무주택자여서 집을 좀 많이 보러 다녔는데 몇 년 전부터 거기서 문자가 요새 엄청 옵니다. 제가 그 2, 3년 전에 봤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금매로 나왔으니 좀 보러 올 의향이 있는지 그걸 보면서 정말 시장이 바뀌고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그 의지를 담은 강력한 SNS 정치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이재명 정부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아직은 뭐 출발 선상이고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이 이제 1심 선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을 구형받았어요. 아마도 기사 보셨겠습니다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참 1심 선고 끝나고 나면 변호사 통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자, 피고인 일어서세요 하고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선고 주문을 읽겠죠. 그 끝나고 나서 변호사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어떤 생각을 내놓을까 전망과 어떤 글을 내놓아야 한다는 당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장희영 전 의원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뭐 이제라도 12.3 내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사과. 네, 그것이 정말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겠어요. 그게 문제죠. 예. 이미 자기가 쏟아낸 숱한 말들이 있고 이 계엄 선포는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와서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게 오히려 계속 얘기하다가 자기 스스로의 확신으로 보다 더 구체화된 것 아니냐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예 그래도 사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예. 그게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올바른 태도죠. 그래도 최소한 그 사람을 선출하게 해줬던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뭐 당연히 안 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그러니까 판사가 쭉 주문을 내온 거에 대해서 근거를 대고 비판을 하겠죠. 이래서 뭐 무죄다 또는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던 태도로 보면 자기는 죄가 없다 개몽력이다라는 식으로 그 논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재심 3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조인 입장에서 아마 판단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법적으로 다투겠다.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끝까지 법적으로 다퉈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예. 예. 사과는 안 하겠죠. 예. 왜냐하면 평생 검사로 살았잖아요. 예, 검사들은 사과를 안 하는 게 불문율이고 그게 검사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몇 시간짜리 해프닝을 왜 내란이라고 하느냐? 통치권인데 아까 말씀드린 계몽령이고 통치권인데 어떻게 내란이냐? 그 내란을 끝까지 불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이제 실망과 함께 분노를 좀 느끼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든 뇌란을 인정하지 않는 뇌란 우두머리는 완벽하게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는 여론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이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했는데 윤석열 직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지난 추석에 이어서 옥중에서 명절을 또 보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 지난 그 탄핵 정국에서 그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해왔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보수 진영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도자의 책임은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상현 의원 이 이야기는 지난 탄핵 정국에서 했던 이야기와 좀 너무 배치되는 것 아닌가. 네. 너무나도 다른 얘기 아닌가 싶어서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윤상현 의원의 말이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복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이제 와서라도 사과할 거였으면 진작에 사과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윤상현 의원 본인도 그러면 입장이 바뀌었다는 건데 언제 바뀐 건지 무슨 계기로 바뀌었다는 건지 이게 뭐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윤상현 의원은 12.3 사태 직후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인가요? 거기 나와서 대통령의 통치권이라고 주장을 했던 네.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때 윤상현 의원이 알고 있는 12.3 사태와 그 사이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12.3 사태 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다들 주요 줄거리는 알다시피 군경이 당시에 출동을 해서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심지어 국회 본회의장 쪽으로 의사당에 침투를 해서 군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건 자체는 그때도 아는 것이고 나중에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통치권이고 지금은 사과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좀 버틸만 했고 지금은 계속 버티다가는 계속 깎여나가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태세 전환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윤 전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할 건 본인부터 사과를 하든지 의원직을 사퇴하든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윤 전 대통령이 하겠느냐? 예, 여기서 딱 사과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진정한 반성은 없을 거다. 이것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의 위기를 윤상현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의 사과 반성을 촉구를 했는데 지금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서 국민이 정치인의 말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심지어 20년 전에 무슨 얘기했는지를 기억을 해야 지금 이 정치인이 지금 시점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바뀌었다면 그것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 것인지 합당한 이해가 가능한 발언인지를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기억하지 못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윤상현 의원 이 발언은 정말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고 이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에서 외쳤던 그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김수희 평론가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보태실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1년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후배 정치인에게. 그렇죠. 윤상현 의원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기억하죠. 왜냐면 요즘은 그 글도 글이지만 전부 영상으로 박제가 돼 있어서 대부분 기억할 수 있는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하려면 본인이 먼저 그에 합당한 사과와 반성과 그다음에 혹시 정치적 책임을 질 게 있다면 책임을 지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야 그게 진정성 있게 얘기가 들리겠죠. 자기는 빠지고 3인칭으로 얘기하는 그게 말입니까? 누가 그러면- 그걸 설득력 있겠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법 질서에서 가장 큰 사건이 지난 겨울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아닙니까? 그 서부지법 폭동 때 윤상현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사법 질서를 완전히 송두리째 파괴시켰던 그 장본 중에 한 명, 책임 있는 자로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정말 주연 배우잖아요. 그 주연 배우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는
논평의 가치도 없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근데 재밌다고 생각한 게 장동혁 대표한테 요구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요구한 부분이라고 봤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선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장동혁 대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장동혁 대표가 그 설 연휴 직전 또 설 연휴 기간에 나온 그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그 보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1심 선고가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아니 일부 뭐 윤 어게인 지지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뭐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형량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만 다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대표가 되고 나서 보여줬던 이제 또 했던 말들이 있는데 자 내일 1심 선고가 나오고 장동혁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본인이 예고를 했어요. 별로 궁금하지 않는데요. 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다 보여줬고 이미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좀 궁금해요. 예. 예, 어떤 표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근데 다만 최근에 그 이제 지도자급이 되는 그러니까 정당 대표에 되는 정도의 분들은 발언할 때 그 발언의 강도 그러니까 단어 사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눈빛과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단호화 그러니까 딱딱 끊는 모습 이런 모습을 저는 좀 자주 보는데요. 눈빛과 단어 사용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당내에 있는 정적을 많이 제거하면서 지지자들을 완전히 그 포섭시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민심과는 계속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빛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 아까 윤상현 의원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 폭동 전날인가요? 그 일부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뭐 경찰에 유치장이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고 그것도 훈방될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문자도 보냈잖아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 서부지법 폭동의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된 것 아니냐. 넘더라도 훈방될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정작 본인은 또 그때 또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예. 예. 다른 사람들은 또 담장을 넘게 하고 그렇게 배후 조정을 해놓고 본인은 미국으로 튀고 이런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논평의 가치가 없다 생각한 겁니다. 윤석열 의원은 뭐 당연히 또 부인하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전날했다. 뭐 그 이야기 네. 팩트는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또 김수민 평론가. 네. 예. 장동혁 대표 약간 메시지를 지금 웃음을 띠고 계세요? 아 예. 그런가요? 그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웃는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 당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멸치 육수에서 멸치 건졌습니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멸치 육수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왔던 건데 과연 1심 선고를 놓고 어떤 메시지를 낼까? 또 지난번에 사형 구형 때처럼 한동훈 전 대표 당시에 제명을 했었잖아요. 또 그런 사건이 국민의힘에서 터져가지고 시선을 돌리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낸다면 저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1심 판결 지켜보고 나서 인정할 사람들이었으면 벌써부터 인정을 했었을 일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당의 일부 친윤 성향이 더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정치 재판이다 이런 불복의 목소리도 나올 것이고, 근데 당의 평균은 저는 적어도 뭐 인정을 흔쾌히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 그게 스스로 생각해도 웃겼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나 봐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또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180도 달라져서 준엄하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말 국민의힘이 달라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비상계엄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탄핵에 반대했던 정치적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방송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랬던 것이긴 하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의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선택을 해서 국민에게 혼란과 우리 국정에 대혼선을 끼친 내란 행위를 한 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왜 반대를 했는지 그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반대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탄핵에도 찬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탄핵에 찬성한 세력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배신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 또 과연 그 이야기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지금 저 난제들이 장동혁 대표 앞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일관성이라는 측면에 발이 묶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갑자기 굉장히 강력하게 내면서 이제 그 기수가 되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당권을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게 장동혁 대표 본인의 힘만으로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 그 시류에 편승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권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형국이다. 네. 내리려 하다가는 예. 호랑이에게 물리겠죠. 예. 고성국 전환길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압박은 좀 받을 거예요. 당의 그 의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출마하신 수도권의 많은 후보들도 예. 아우성을 칠 거니까. 왜냐하면 변화 없이는 선거를 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냉엄한 현실인데 그것을 정말 정치적인 뭔가 본인이 중량감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당내의 흐름을 조금 움직여 갈 수 있을 만한 정치력이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단식 그 투쟁을 하면서 당내용이라는 그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 반짝 본인이 몸으로 움직여서 네. 규합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바로 사라졌잖아요. 그 효과라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엔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변하려면 의미 있는 행동들을 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19일 날 이제 1심 결과가 나오면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변화된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밖에 많은 압박이 있어도 결국은 윤 어게인을 끊지 못하는 어정쩡한 뭔가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마 내일 이 시간 정도 되면은 1심 선고도 나오고 장동혁 대표의 생각도 국민 앞에 공개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과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번 보죠 뭐. 자, 장동혁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명당한 뒤로 토크 콘서트 한번 하고 자 지금은 좀 조용히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할 것이냐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희 시간에 출연했던 윤희석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나간다면 이기는 곳에 나가야 한다. 나갔다가 뭐 그 정말로 험지에 나가서 떨어진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이 부분은 뭐 김철근 전 소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길이 좀 안 보인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정치인 그리고 이제 큰 대형 정치인으로 인식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또 한국 정치 방향을 좀 흔들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기도 하고 또 그 희생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기도 하는데 너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어디를 가면 안 된다. 막 전국의 각 지도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다 무용지물입니다. 한다면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 바로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서 결기 있게 가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한국을 떠나세요.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와라. 차라리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밖에서 한국을 좀 보고 본인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뭘 할 건지 구상을 좀 더 다듬으세요. 오히려 그게 네. 낫겠어요. 영어 잘한다고 그랬었죠. 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지명하면서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자 차라리 외국 나와서 공부를 해라. 차라리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감나무빛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마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지방선거에 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 지금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죠.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 참패를 하고 나면 본인이 돌아올 거다.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의 열성 당원들도 다음 총선 대선을 생각하면 자신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결국 감나무파가 되기 때문에 예. 지도자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 지도자는 네.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럼요. 자기가 본인의 힘으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 돌파하고 길을 만들어야죠. 예.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예. 어려운 일일 텐데 이분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황태자의 길을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시쳇말로 만주벌판에서 찬바람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마해서 당선이 안 된 것 같으면 전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또 뭐 선택지가 뭐 해외 나가는 것도 선택지인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정치인으로서는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따랐던 사람들은 당내에서 계속 지금 징계를 받고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개파 수장이라는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잘 있었다. 그 사람에게 다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택할 지점이 마땅치 않을 겁니다. 근데 딱 한 군데는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예. 보는데 대구라고 보거든요. 대구시장, 대구 통합시장을 하더라도 뭐 대구의 현재 대구 경북의 현역 의원 중에 한 분이 되실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출마를 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정말 정치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돕는 정치인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많은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뭐 수도권이나 다른 곳은 4자 대결, 3자 대결 가면 사실 무소속이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나갔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또 낙선하게 되면 그 책임까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곳은 딱 대구 한 곳이라고 보는데 거기 한 곳도 자기에게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명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 길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다 들리네요. 사실은 고민해도. 길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될 텐데 예. 아무 길을 없고 길을 그동안 내면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고 난 길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까, 자기의 입신영달에 어떻게 활용할까만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길을 내고 그 다리를 놓는 봉수과도 우수가교의 정신을 한 번도 그 인생에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좀 괜찮은 정치인이네라고 느낌을 주는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바로 이거는 막아야 된다, 난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괜찮다. 그게 이른바 지금 얘기하는 윤석열의 황태자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의 황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 네.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럼요. 그 중요한 시점에. 그럼요. 그 중요한 시점에 어쨌든 당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이 불법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하는 표결에 이 불법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찬성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전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 법적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그날 밤의 선택, 그렇죠. 일부 뜻을 같이 한 정치인들의 선택이 분명하게 도움이 됐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을 보고 한동훈 대표가 잘한 판단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에도 확실한 길을 갔던 건 아니거든요. 되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들 믿고 옳은 길이라고 얘기했던 길을 갔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정치인이 되려고 한다면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국민들을 믿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가 가능한 인물이라고 하는 걸 전 보여주는 시험대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다음에 또 탄핵엔 반대한다고 처음에 맞아요. 얘기했다. 또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국정을 공동으로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게 문제죠. 예. 네 뭐 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계산을 한 번도 국민들이 직접적인 선출 권력으로서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예. 자기가 그 권력을 다 접수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만에 뽀록이 나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왕건 프로젝트를 했었어야 됩니다.
왕건이 왜 본인이 왕건이냐? 김옥준 프로젝트에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옥균이 아니라 왕건이 됐었어야 되는데 고려 뭐냐면 시대로 가나요? 궁예를 누가 제거했느냐? 궁예를 신라가 제거했느냐? 백제가 제거했느냐? 왕건이 제거했거든요. 부하였던 왕건이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12월 3일, 4일 그때 페이스를 살려서 윤석열은 내가 처리한다. 이 컨셉트로 갔었어야 돼요. 그러면 한동훈이란 정치인의 효용성 이런 것들이 극대화가 되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어떤 야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은 편이었지만 내가 정리한다라고 하는 제가 한동훈 전 대표였으면 탄핵 소추안 제가 썼습니다. 예. 민주당이 쓰는 것도 못 믿겠다. 내가 쓰겠다. 법률가에 이걸 펜을 살려가지고 쓰겠다. 이제 지나간 네. 과거니까. 근데 예. 뭐냐면 거기서부터 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도움 닫기가 잘 안 된 거예요. 예, 확고하게 선을 그어야 될 때 계속 중간에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그 얘기를 탄핵도 되기 전에 했단 말이죠. 그런 얘기는 처리를 해놓고 막판에 다 박살 내놓고 하는 얘기예요. 원래 전쟁 끝날 때 눈꺼풀 쓸어내리듯이. 근데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국민의힘 강성지지층에게 그래도 한번 잘 보여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려서 지금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닫기가 잘 안 돼서 현재 제자리 멀리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만약에 그 도움닫기가 잘 됐다면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유학을 가든 안 가든 그거는 다 어떤 뒤에서부터 획득해왔던 명분에 힘입어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도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건데 그 사이에 지금 1년 조금 넘는 시간들을 너무 좌고우면하거나 가다가 서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부담을 주고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비상계엄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그 이야기들 쭉 해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제명당했으니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이지만 뭐 후보들이 지원 유세를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하고 지원 유세하는 건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 본인이 출마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정치적인 그 뭐랄까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보이긴 그리고 좀 아까 어렵죠. 누가 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를 정말 이게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 있는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를 바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럴 수 있죠. 그걸 이제 대비되는 모습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아예 그렇게 또 나설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호응을 받을 수 그렇죠. 있을 결과로 만큼의 이어질 수 있느냐? 그런 준비들을 좀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DJ가 그 민주당 후보들을 그 95년도에 정계복귀 하기 전에 그 지방선거 때 유세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시장도 그다음에 경기지사도 당선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력이 있느냐라는 것도 좀 의문이죠, 사실은.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특히 대통령이 됐던 정치인들 또 데려가는 정치인들 보면은 가령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천을 한 다음에 당선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그 정치인이 그만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죠? 예전에 그게 돈과 조직을 지원해줘서 가능하게 했던 그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런 역량이 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의문보다 그렇죠. 예. 본인이 직접 선출직에 또 출마해서 당선돼 본 경험도 없고 본인이 나가서 예. 되게 어렵다고 판단해서 안 나가고 다른 후보들 지원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요. 예. 자기가 나가도 안 될 거라는데. 그 당시 뭐 대통령실에서 그걸 요구했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본인 불출마를 총선 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대신에 불출마를 해라.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 예, 거예요. 속으로는. 예. 그때 비례라도 달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비례 20번을 걸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를 봐서라도 비례는 20번까지 하게 해달라. 그 예. 호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20번 비례를 달고 나왔다고 해서 당시 그 당에서 비난하거나 이럴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그것도 정치 판단의 문제예요. 그건 그 당시를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위성 정당에게 비례 후보를 다 그렇죠. 했기 예, 때문에 예. 본인이 비례 후보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못했던 것이고 본인이 안 한 게 아니고 못했던 것이다. 예. 정말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위성 정당 이 주요 정당 대한민국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 부분은 정말 국민들한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좀 약속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어떤 빈틈을 이용해서 그렇게 그 거대 정당들이 다른 소수 제3당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더 막아놓고 본인들의 의석수를 늘리고 있다. 그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예. 의회 내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국혁신당은 할 얘기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안 냈고 비례대표만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저희들은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큰 우산 속에서 지민비죠. 예, 선거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마를 했고 그래서 24%를 득표해가 12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결기 있게 가려면 가면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평가해주고 그럴 수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결기가 나올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이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자산이 돼서 계속 갈 수는 있을 텐데 그 결단을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어려운 것이죠.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음 총선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우리 정의당에서는 아마 장혜영 의원은 아마 적극 공감하시리라고 당연히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해야죠. 아니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2022년 대선에서 다당제 정치 개혁이 자기 정치적 소명이라고 얘기하셨었어요. 그 소명도 올해 소원 성취 리스트에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선거 앞두고 나면 국민을 위해서 우리 당이 다수당이 돼야 하고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편법이지만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국민 위해서 더 잘할게요. 이게 이제 그동안 했던 이야기인데 이 제도적으로 좀 완전하게 만들어서 제3당이 좀 출연해서 그 국민적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책무가 1당과 2당 거대 정당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지금 전 세계 정치가 다 극단화돼 있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극단화돼 경향성이 더 커지는데 그러려면 지금 48석이죠. 48석밖에 되지 않는 12% 13%밖에 안 되잖아요. 총 의석에 비례 의석은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게 예. 해야 우리 정치의 극단화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개혁신당처럼 하세요. 지역구도 내고 비례도 내고. 알겠습니다. 자, 아주 다음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다음 이야기니까 그러나 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에서 한 거고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거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고 본인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으로 출마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는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비어 있단 말이죠.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인데, 자 그러니 민주당 상당히 곤란해졌어요. 뭐 김남준 지금 청와대 대변인 출마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이다. 근데 송영길 대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마운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자, 송영길 대표의 무죄 그리고 민주당으로의 복당 이게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민주당 역학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꽃놀이패다. 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기 구도를 설계하는데 굉장히 편해졌다. 뭐 심지어 김민석 총리가 당권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는 겁니까? 꽃놀이패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송영길 전 대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가장 곤욕스러운 사람은 정청래 대표다. 아, 정청래 대표. 왜냐하면 너무 강적이 나타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차기 설계를 할 때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출연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운영의 폭을 굉장히 넓혀주는 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정치 네. 평론가적 관점에서 송영길 대표의 무죄 판결 또 민주당 복당 선언, 네. 민주당의 역학구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치 도의로 봤을 때는 송영길 전 대표가 바로 정치에 복귀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무죄 판결 내용을 잘 보시면 어떤 돈봉투가 오고 가고 이런 진실, 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잘못된 위법 수집 증거 이것 때문에 결국에 법리적인 차원에서 무죄가 났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사할 때 다들 기억하실 분 계시겠지만 프랑스에 한번 송영길 전 대표가 가 있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깡통폰을 제출을 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게 뭐 무결해가지고 무죄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론 무죄 판결이기 때문에 정치도 재개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조금 쉬어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요즘 정치 문법에는 또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막 달리는 그런 이제 국면과 그런 게 일종의 이제 트렌드처럼 돼버렸는데 글쎄요. 일단 근데 민주당 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송 전 대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또 원래 정치적 중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고 또 소나무당도 막 뭐 어떻게 막 협상을 하자 이게 아니라 전격적으로 해산을 해버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거스르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 분명히 나타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가 SNS에서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를 네. 비교하는 글. 지금 방금 얘기한 거죠. 그런 거 실제로 SNS 합당 얘기하면서 뭐 지분 네네. 얘기하지 않았다. 스스로 당을 해산하고 개인 자격으로 민주당 복당을 전체적으로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사면 복권 이런 거 청하지 않고 내가 무죄를 받겠다. 무죄 받고 내가 돌아가겠다. 근데 조국 대표는 또 어쨌든 사면 복권이 네. 됐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사면 복권을 요청했었고 이거는 이제 그런 글이 있었는데 자, 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윤재관 위원장도 또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분 얘기는 좀 징글징글하네요. 예. 저 무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하는 건데 지분 요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단 0.1%도 한 적이 예. 없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요. 자연스러운데 이제 그 개인이 아니고 이제 당에 함께 있었던 분들이랑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본인의 정치적인 사실상 휴지기에도 계속 본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의대로 복당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특히나 지금 복당을 하게 되면 8월달 전당대회에 그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부 구성의 소나무당의 출신들이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합당 논의하면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이 바로 해산하고 바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는 이익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입당하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 뭐 친소관계들을 보면 민주당의 8월달 전당대회를 향한 내적 긴장감을 한층 끌어오르는 역할을 하겠죠. 요즘 뭐 텔레비전에 그 젊은 층의 뭐 연애 프로그램인가요? 그 뭐 그런 뭐는 솔로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보면 가끔 매기 뭐 출연해가지고 중간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뭐 매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선투쟁도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리고 조국 대표도 이번에 또 얘기했듯이 국민들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거냐를 가지고 정책적인 디베이트를 또 계속하고 하면서 노선투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노선투쟁이라기보다는 누가 좋고 누가 싫고만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의정 활동을 같이 네, 했던 했었죠. 거죠. 기재위에 같이 잠깐. 기재회도 하고. 네, 전 4년 내내 기재위에 있었어서 오고 가시는 거. 송영길 전 대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하세요? 송영길 대표는 선이 굵은 정치인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예. 어쨌든 뭐 당대표에 도전했었고 오랫동안 정치하셨던 분인 만큼 그냥 자기 문제에 골몰하기보다는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어디로 갈 건가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런 분이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충격이었죠. 그래서 지금 무죄 판결을 받은 거는 뭐 김수민 평론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정근 녹취록을 이제 위법하게 수집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독수독과론으로 무죄가 나온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지금 정치적인 도의가 이렇게까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기라면 그 정도 되는 중량의 정치인이 이 정치 도덕을 한번 세우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쓸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김경 그리고 강선우 의원도 계속 이 돈봉투 가지고 공천한 문제 때문에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의 이 돈 정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한번 끊고 가는 역할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또 송영길 전 대표나 또 이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정도 되는 정치인이라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네. 기대와 바람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그때도 국민의힘이죠. 예, 예. 국민의힘 대표였을 때. 그 송이 대첩이라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그 대표간 집권여당과 토- 제1야당 대표 간의 토론은 음.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고 맞습니다. 그걸 예. 두 차례나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가능했던 일은 이유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응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건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아까 이야기한 선이 굵고 네. 통큰 정치인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하고 토론하면은 사실 손해 볼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했던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명분 그런 걸 갖고 했던 정치인이고 이준석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모든 광역단체장에 다 내서 이제 국민의힘하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연대 안 하고 가능한 후보를 많이 낼 겁니다. 예. 예, 광역단체장도 그렇고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냅니까? 지금은 이미 정해져 있죠.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건다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면 장동혁 대표는 대단히 어렵겠네요. 쉽지 않겠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후보에 예. 입후보 예정이고 정의한 대변인이 부산시장 후보에 입후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남, 대전 그리고 이제 시도 통합이 어떻게 될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만 7에서 8 정도는 후보를 낼 예정입니다. 대구도 있고 김철근 인천도 전 있고 사무총장도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연대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상황 변동이 생겨도 아니 상황 변동이 생길 일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상황 변동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19일 날 선거 나와도 변화가 없을 거라고 다 예측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중간계 친구들과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받으십시오. 자, 중간계 친구들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일상으로 복귀하셔야 될 텐데 일상으로 복귀하실 때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복귀하셔서 앞으로 오래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길의 뉴스 직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